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8살 어린이가 개에게 목등을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상태를 보니까 목 쪽을 좀 많이 가격을 당했는데 이빨 자국이 많더라고요. 우리 개는 안심해. 그래서 실제로 목줄도 풀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입마개의 경우에는 일부에 관해서만 인정되고 있거든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숨지게 하면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내 처벌은 소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싸우면 뭘 싸워요, 우리 개가? 우리 개가 그렇게 싸운 개예요?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연간 2천여 건 이상이 지금 신고되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고견의 견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실형의 선고보다는 과실치사상의 문제로 귀결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아끼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어서 또 고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일 수도 있는 일인데요. 잘 안 알려진 더 복잡한 사연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슈 더 이슈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하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소중하면 다른 집 아이도 당연히 소중하죠. 반려동물과 사는 지혜도 사실은 비슷한데 문제는 함께 사는 지혜는 아직 멀고 속사정은 나날이 복잡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창섭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반려동물 분쟁 많이 하시는 조찬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개가 사람이랑 사는 게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편하게 해주고 싶지만 입마개, 목줄 이게 또 필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잘 안 하나 봐요. 다치는 사람이 계속 늘더라고요. 아, 네. 지금 최근 5년간 보면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2천여 건 이상이 지금 신고되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외, 바깥에보다는 실내나 아니 집안에서 발생하는 게 약 80%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신고 건수나 보고 건수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내가 더 많다는 얘기는 네. 밖에선 그래도 목줄도 하고 뭐 입마개도 하는데 집안에서 오히려 안 하다 더 다친다는 얘기예요? 집안에서도 문제가 됐고 그 공동주택 내에서 특히 가장 많이 된 게 실내에서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엘리베이터 안, 엘리베이터 바깥이 제일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고 갑자기 열리고 닫힐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개들이.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뭐 규정 같은 게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줄, 가슴줄, 입마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 개물림 사고, 일반적으로는 입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물림 사고는 사람 대 반려견 아니면 반려견 대 반려견 이렇게 이제 개물림 사고가 있는데요. 사람이 물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형견이죠. 소형견이 대형견한테 물리는 경우에도 그 사고의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의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이 사고의 후유증을 막음으로써 법적 분쟁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주들에게 가슴줄, 목줄, 그다음에 입마개를 이제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목줄하고 가슴줄은 착용을 이제 모든 반려동물이 외출할 때 착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마개의 경우에는 일부에 관해서만 인정되고 있거든요. 로트와일러나 핏볼테리어 아니면 도사견, 아메리칸 스테퍼시더 테리어, 스테퍼시더 볼테리어 이렇게 5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5종의 맹견 같은 경우는 외출할 때 반드시 이제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작년에 개정되면서 일부 견종이 기질평가를 통해서 타인에게 공격성이 있다. 그러면 맹견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출할 때 일반적으로는 목줄을 통상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맹견의 경우에는 이런 입마개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이제 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히려 개를 사람에게 데리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기르고 좋아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죠. 존중해야 되는데
기본권은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의 안전은 이건 기본권인데 최소한 안전의 기본권이 있으니까는 그냥 입마개는 해주세요.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코로나 때 다 마스크 안 쓰면 아무 데도 못 가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려견도 성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하는 아까 말씀하신 환경도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호하는 우리 관리하시는 그 견주들이라고 그러죠. 보호자님들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자유에 대한 책임도 저희가 같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패티켓, 네, 패티켓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을 기르지 않은 비반려인들이 그 요구한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배변 처리 좀 잘해달라. 두 번째는 공격성을 좀 떨어뜨려달라. 즉 입마개를 한다든지 목줄을 2m 안으로 확실히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남의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음, 짖는 경우. 이런 4가지를 반려견들한테 이 패티켓을 좀 잘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기본권도 아니고 자유권이지만 이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 반려견들 또 아니면 보호자께서 패티켓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시고 요거는 사실은 분양할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또 앞으로 크게 봐서는 어린 공교육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동물 생명권 또 동물 자유권 그다음에 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펫 문화를 저희가 성숙하게 교육도 시키고 또 훈련도 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마개를 좀 개선해서 숨쉬고 좀 하기 편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예. 있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입마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반려견을 저도 이제 기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산책을 하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할 거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개는 안심해. 그래서 실제로 목줄도 풀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지금 입마개도 풀어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보호자의 관리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함양시킬 필요가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사랑하는 그 반려견 또는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도 이게 보호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공동체 사회에서의 책임을 충분히 자기가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동물보호법이라는 어떤 규정도 만들어서 저희가 좀 더 강화하는 건 진전돼 있습니다. 일부 진전돼 있고 실행 과정에서 약간 비현실적이거나 개선해야 되거나 고쳐야 될 점이 많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패티켓을 잘 지키는 우리 반려 문화가 더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흰색 대형견이 갑자기 작은 개를 덮칩니다. 주인이 놀라 큰 개를 제압하려고 해보지만 작은 개는 속수무책으로 물어뜯겼습니다. 근육이 찢어져서 장이 탈장된 상태였고 그러면 이 탈장된 상태에다가 장 천공까지 의심되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대형견 주인은 자기 개는 사납지 않다며 외려 다친 개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발뺌합니다. 싸움했어요 우리 개가요. 지나가는데 뭐 좀 사이에서 툭 튀어나오니까 우리 개가 놀라서 고양이처럼 놀라서 싸우기를 뭘 싸워요 우리 개가. 우리 개가 그렇게 싸운 개예요? 최근 강원도 양양에서는 신혼부부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 막 그 와이프가 막 울면서 막 둘 다 울부짖으면서 이런 개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지만 견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문 개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천만 원 부과가 가능하지만 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거나 목줄을 안 한 개일 경우에 하나입니다. 다른 개를 다치게 한 건 이조차도 어렵습니다. 개가 다른 개를 문 경우에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개에 대해서 처분, 개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믿으셨고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견주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예절, 이른바 패티켓을 익히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주로서 내 개는 절대 안 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안전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지키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께 사는 지혜를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동물보호법이잖아요. 네. 여기서 관리 의무를 뭐 구체적으로 좀 정하고 있나요? 동물보호법에서는
그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많은 관리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 의무에서 2022년 전에는 이제 맹견의 경우에는 소유자 없이 기르던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는데 그거를 모든 반려동물, 그러니까 반려견이 있죠. 반려견들한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 풀어놓지 마라. 네. 네. 그리고 실은 이것이 약간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제 반려동물이 실은 관리 의무에 위반해서 이제 풀려나고 그래서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를 해서 이제 어떤 다른 반려동물을 죽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이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하게 이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반려동물이 실은 울산에서 작년에 있었죠. 8살 이제 어린 여아가 맹견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맹견 지정은 안 됐고요. 약간 이제 대형견이었는데 이 대형견이 공격을 한 겁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공격성이 그동안 있었던 건 아니고 실은 우발적으로 어린 여아를 이제 목을 물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치명상을 입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를 뻔했는데 택배 기사가 이 여아를 구조를 해줬거든요. 하교하던 8살 초등학생에게 검은 개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아이는 온 힘을 다해 도망치지만 결국 물림에서 넘어집니다. 이내 넘어진 아이를 향해 공격이 시작되고 곧이어 기절한 듯 늘어집니다. 개는 아이 주변을 돌며 2분 동안 사냥하듯 공격을 이어갑니다. 한 주민이 이 모습을 지켜보지만 겁에 질린 듯 멀리 돌아갑니다. 결국 아파트에 배달 온 택배 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냅니다. 택배 기사가 개를 쫓으러 간 사이 아이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지만 다시 쓰러집니다. 강아지는 옆에 계속 덤벼들려고 접근하고 있고요. 이제 택배 기사님 그걸 보시고 이제 카트 가지고 접근 못하게 위협을 계속 제지하고 계셨고요. 근데 상태를 보니까 목 쪽을 좀 완전 가격을 당했는데 이빨 자국이 많더라고요. 아이를 공격하기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놀이터에서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목과 팔 등에 큰 상처를 입어 수술한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개는 아파트 인근 주민이 키우던 개로 사고날 새벽 목줄을 풀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줄을 묶어갖고 키우는 거야. 근데 개줄이 오래 지나니까 좀 거부했던 거야. 그냥 소유권 포기해서 안락사 시키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주민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 가족은 인터넷에 도움을 준 택배 기사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동반 외출한 것은 아니다. 이 반려동물이 가해견이 새벽에 줄을 끊고 도주를 해서 그래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실치사상의 문제로 귀결이 됐는데요. 많은 단체에서 공분을 샀죠. 이거는 소유자가 잘못을 했는데 이거 소유자한테 그런 경하게 왜냐하면 일반 과실치사상의 문제로 귀결이 되면 벌금 쪽으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면 처벌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의해서 관리 의무가 굉장히 폭넓어진다고 하면 실은 그 관리 의무 위반을 해서 탈출한 강아지가 사람을 위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을 위해한다면 견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울산에서의 개물림 사고, 이게 피해자 가족은 피해를 준 반려견에 대해서 살처분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떤 점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죠. 현재 사고견을 보호하고 있는 유영재 비글 구조 네트워크 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복지단체 비글 구조 네트워크 유영재입니다. 현재 그 사고견이 어떻게 보호 관리되고 있나요?
예, 현재 그 사고견은 우리가 이제 지난 7월부터 저희 단체 이제 부설 보호 시설에서 이제 격리가 돼서 안전하게 보호 중에 있습니다. 그 초반에는 전문 이제 훈련사를 통해서 이제 자체 기질 평가와 또 사회화 교육을 실시를 했었고요. 특이한 공격성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는 이제 일반 개들과 다름없이 저희 자체 시설 내에서 이제 그 산책이나 놀이기구를 이용한 그런 사회화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고견에 대해서 그 안락사 처분이 있더군요.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반대 입장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이 개물림 사고는 해마다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매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근본적인 이런 원인 해결 없이 그 해당 개에 대한 그 살처분 형식으로 계속 사건을 마무리하는 그런 결과를 반복해 왔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단순히 이 개에 대한 살처분으로만으로 이런 예방 효과는 없을 뿐더러 또 개에 대한 살처분이 사고 견주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면책 효과 또는 방패 효과 이런 거에 이제 이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개에 대한 살처분보다는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그 견주에 대한 그 처벌을 더 강화하는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울산 사고의 경우에 그 피해 아이의 가족들은 택배기사 아니면 아이가 정말 현장에서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사고견에 대한 살처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이 가족들의 심정도 사실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떡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이게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 사고를 당한 아이나 또 그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정말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데 이번 이제 판결이 내려졌고 이번 판결이 그 견주에 대한 그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의 경우 이게 관리를 잘못한 견주에게 더 강한 처벌이 좀 필요한 이제 시점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물림 사고가 점점 늘고 있는데 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개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나 습관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책 없이 짧은 목줄에 이렇게 평생 묶어놓고 키운다거나 또 좁은 공간에 이제 가둬놓고 키운다면 사실 이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위험 요소인 흉기를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려동물 양육의 형태가 좀 더 앞으로 복지적으로 이제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이제 반려인들도 내게는 안 물어 뭐 이런 거 아니라는 생각보다 내게는 항상 누구를 물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사회적 책임과 또 법률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내년부터 이제 맹견이나 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개에 대한 그런 기질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맹견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한 제도 도입은 저희도 원칙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결국은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참 어렵군요. 근데 그 개물림 사고 관련해서 앞에 그 울산 사례에서도 네. 동물보호법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동물보호법 차원에서의 관리 의무나 책임이 있고 더하여 사실은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여기에 민형사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함께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이제 우리가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동물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키움에 있어서 사육 환경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은 반려동물이 생명체고 그리고 고통과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당한 입장이고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동물 학대에 해당합니다. 꽁꽁 키울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애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 다르게 제3자한테 이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이번에 이제 2022년에 이제 개정 법률에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라는 이제 직역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행동에 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훈련을 하고 교정을 하고 특히나 반려동물 이제 소유자들의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데요. 이런 사전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고견이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가해견의 소유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유자가 권리 포기를 하게 되면 그 후속 조치를 따르게 되고 가해견에 대해서 권리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법상 이제 몰수라든지 여러 조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가해견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처리 방법에 의해서 이제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요. 남은 이제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가해를 했다 하면은 실은 현재 우리 법률상 반려동물은 재물이거든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이제 다치게 되면 이제 손괴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안 다치고 재물 손괴. 네, 그렇죠. 재물 손괴가 되는데 재물 손괴죄는 실은 고의 경우에만 처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의가 없으면 실은 과실이 인정되고 과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괴죄가 인정이 안 됩니다. 사람 다친 거예요. 사람이 이제 다치게 되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과실치사상 일반 형사법에 따르게 되겠죠. 더불어서 관리 의무가 이제 한층 강화가 됐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제 동물보호법에서 이제 더 강화가 됐고요. 이런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자기가 기르던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이 자기가 없는 사이 관리 의무에 위반해서 탈출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상,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하면 일반적으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고요. 일반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은 가해 견주의 소유자가 처벌받는 것만큼이나 자기의 입은 손실을 보상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많은 문의가 오는 것이 실은 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었다 아니면 내가 산책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를 문의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 저희들이 이제 일반 법률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뭐 적극적 손해라고 해서 이제 치료비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소득 활동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소극적 손해라고 해서 또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차 사고랑 좀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위자료, 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애매한 것이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물건이다 보니까 위자료에 관해서는 실은 인정하기가 좀 녹록진 않습니다. 우리가 새 차를 출고를 받아서 운전을 하고 그 다음날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차량을 원상 회복하는 데 중점이 있지 이것을 내 새 차가 망가졌으니 내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위자료를 달라. 어머니가 사주신 정말 사랑하는 차라니까 더 주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위자료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 이 위자료를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법원에서도 이제 입장의 변화가 좀 미묘하지만 있는 것이 반려동물이 다쳤다. 그로 인해서 실은 무직의 다리를 걷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위자료를 일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은 경우도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해 견주의 소유자한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까지 이제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을 둬서 보호하고 하는 대신에 그만큼 책임도 더 진다는 말씀은 지금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처벌이 구체적인 사안이 다르겠지만 네. 경향이 어때요? 실은 사회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사고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슈가 되는 거는 동물 학대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학대의 경우도 우리가 동물 학대 같은 경우는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보통 이제 엄벌에 처하는 경우에도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고요. 또 실형으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사고견의 견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비례적으로 실형의 선고보다는 실은 일반 과실치사상의 문제로 귀결되고 그러다 보면 실은 벌금형으로 귀결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반려동물 소유자한테 관리 의무를 주지를 시키고 관리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관리 의무 위반 시에 위반해서 반려동물이 타인의 그 반려동물한테 위해를 가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반려동물의 소유자, 그러니까 반려문화 향상에 이른 경각심을 일으키고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물 복지도 중요해지고 네. 사실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생각한다면 그만큼의 어떤 책임은 엄격해야 하고 특히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는 엄격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보면 1년에 한 1, 2년 동안에 1년간 1,500마리의 그 대형견들이 이런 물림사고 때문에 인도적 처리를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후 처리거든요. 사후의 처리. 그럼 물론 이제 그거는 현상적으로는 중단이 되지만 이게 매년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일어나는 얘기는 뭐냐면 사전적으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를 줄이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반려견을 아니면 또 보호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가지고 더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저희가 분양을 해보면 실제로 내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인데 현재 내가 반려견을 입양 준비를 잘해서 하고 있나? 그러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이렇게 지인한테 얻어서 호기심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준비가 좀 덜 되신 분들께서 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같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실 생물이니까 반려동물의 삶도 중요한 것이고 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의 권리도 소중하죠. 그런데 제도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복잡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게 다 생각이 엇갈리고 입장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관리 규약에 따라서 성대수술을 시키게 했더니 여기서 좀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관련해서 저희가 좀 댓글 반응을 좀 모아봤어요. 한번 두 개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저기 선생님부터 좀. 저는 이웃의 피해를 주기 싫어서 개를 안 키웁니다. 내 집 개만 중요하고 사람은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뭐 저런 말씀 하시죠. 동물학대는 극혐이고 이 문제는 학대 소지가 크지만 문제는 평소에 내가 그 강아지에게도 학대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아무 데서나 흡연하고 침 뱉고 불법 주차하고 소음 발생시키는 자들부터 내보내야지. 나쁜 사람 많다고 얘기하고. 그러게요. 그냥 아파트에서 왜 개를 키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물론 이게 우리가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의 얘기를 주로 모아놓은 거긴 한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관리 규약이 나왔어요. 지금 관리 규약. 네. 주민들끼리 정하기 나름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뭐 어떤 동물보호법이나 지자체 조례 같은 거에 어떤 구속을 받나요? 동물보호법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 이게 상위 규범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면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을 키우자 하는 보호자 또 그 비반려인 아니면 또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아니면 소유자께서 그걸 이제 배제할 때 그때 사실은 서로 이게 그래서 이 반려동물 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든 게 동물보호법이고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민현사상의 그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을 하고 규정을 해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동물 등록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5가지 그 맹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더욱 강화된 보호 장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사고 교육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좀 더 강화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계속 이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과거 진일보 됐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진일보된 상태이고 이 진일보된 상태가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우리 사진기관 이거는 문화로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 이게 법으로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동물도 생명이고 그 생명이 또 저희하고 같이 된 게 1, 2년이 아니고 벌써 10,000년 전, 5,000년 전부터 저희하고 같이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가축화, 가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을 가지고 해결한다 이러고는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한 최소한의 저희가 안전장치, 최소한의 패티켓, 아까 말한 등록제, 어떤 위생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개선해가는 것 들어 같이 사는 그런 공존의 생활.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같이 살고 어떻게 보면은 동물과 환경과 사람이 같이 사는 한 가지의 하나의 건강, 원헬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문화를 좀 개척해 가야 된다. 쉽지 않죠. 근데 보면은 벌써 얘기가 이제 정리가 좀 됐는데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이게 법이고 거기에 이제 문화를 통해서 공존을 찾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반려동물 관련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있는데 원인을 한번 볼까요? 그 합의 100%가 아닌 걸로 보아서 복수응답을 한 것이죠. 맞네요. 근데 숫자가 저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반려인의 인식도 상당히 그 다들 공유되고 있고 비반려인들의 생각도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저게 지금. 맞습니다. 자, 이러면 이게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래요. 우리 개는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방은 위험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저게. 역지사지가 좀 안 돼 있네요. 예. 이러니 공유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인식을 역지사지를 일단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반려견 처음에 분양했을 때부터 교육과 그다음에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4인 가족이라고 치면 3인 가족이면 한 분은 반려인 맞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한테 동의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있죠. 예. 왜냐하면 가족끼리도 그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도 그것들이 동의를 못 받게 되면 거기서도 이게 약간의 서로 갈등 요소나 그 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혼 사유도 있었대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남편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동물의 기본권, 자유권도 보장해주면서 어떤 공간, 그 다음에 뭐 놀이터 이런 것도 해줘야 되지만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누리는 자유에 대한 안전장치, 그 다음에 관리 상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공유점, 안전점을 찾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유되는 삶의 방식, 문화 이게 제일 좋은 건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냥 우리 동네는 반려동물 좋아요. 이쪽 동네는 우리는 그거 싫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 되고 뭐 반려견들도 그냥 뛰어놀게 두고 하면 되는데 나라가 좁아서 안 되나요? 그런 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반려견 가구 수가 대충 560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구 수로. 그러면 지금 그분들만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반려견 이게 그게 적은 나라에서 그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렵지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이게 그거를 자꾸 어떤 위험과 비위험, 또 반려견과 비반려인 이렇게 자꾸 구별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혜를 모고 작은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대방과 서로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 집단이 뭉쳐 있으면은 정치적 힘이 강해지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벌써 도시시설물에 반려견 공간 두고 있고요. 네네. 지자체 예산도 지원되고 그럼요. 있어요. 네. 관련 민간 자격증도 있고 직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관계가 단단하면 여기는 정치적 힘이 날로 세지죠. 나는 그냥 반려견 싫어 이런 분들은 흩어진 목소리거든요. 따라서 점점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유리해질 것 같은데요. 부인할 수 없네요. 실은 저희들이 이제 법조인들은 사후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의 과정에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단 분쟁의 사후가 나고 나서 저희들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아쉽긴 하지만 나름의 이제 조정, 법원에서도 현재로서는 조정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사전에 서로 양보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시도를 하는데 그 반려동물의 소유자분들, 그 다음에 반려동물의 이제 좀 아직 같이 하지 않는 비반려인들 서로가 이해관계가 좀 대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 맞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저희가 있었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2020년 동안 보면 사실은 반려동물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가구가. 보통 한 7, 8% 연간 느는데 2020년도에는 12%,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4%, 2020 작년이죠. 작년 18%.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원인은 세 가지가 주로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두 번째는 격리가 되고 사람을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이게 외로우니까 반려동물이라고 같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입양의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혼자서 뭐 합니까? 재택근무 시간 많으니까 나도 한번 이번에 반려동물 분양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해관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국민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좋아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테마파크, 반려문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반려동물 보험 지원, 아니면 백신 지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 집단이 명확하니까. 이해 집단이 명확하니까. 왜냐하면 이해 집단이 좀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 저기 참여 안 하면 나 불이익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불려있을 정도로 이게 흐름은 그쪽 방향으로 현재로는 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흐름 속에 결국은 오늘 얘기했지만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법으로 두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함께 사는 공존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동물이 죄가 없죠.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래서도 함께하는 지혜로 패티켓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이번 기회에 이거 잘 모르거든요. 요렇게 공존의 지혜를 해야 한다.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분양을 받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세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 분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볼 수 있는데 분양할 때 일단은 처음 분양은 지인들이나 친척들한테 하는 경우가 한 50%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동물을 매매하는 판매업소 이제 허가제로 돼 있는데 거기서 오는 게 한 30%. 그다음에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을 하는 젊은 분들이 이제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한 11%. 이렇게 이제 입양을 하는데 입양할 때에 사실 입양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양 준비가 첫 번째 패티켓. 그래서 입양할 때 내가 기를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먹이를 주거나 아니면 위생적으로 아니면
복종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나 하다못해 인터넷을 보서라도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라도 그걸 할 수 있는 패티켓 사전 교육을 본인이 스스로 받아야 돼서 그걸 길러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제 사육을 하는데 보통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7년 정도 평균 살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죠. 이제 17년 동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동물등재제를 꼭 해서 잊어버리더라도 찾는 경우가 11%가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마리수 잊어버리는 유기동물 중에서 11%는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등록제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못 찾으면은 분양도 하고 아까 말처럼 이제 그 인도적 처리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랬을 때 기를 때 일단은 잘 기를 수 있는 책임감 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패티켓 내가 집안에서 우리 아기하고 있을 때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손님이 왔을 때도 강아지를 통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갔을 때도 배변 처리나 목줄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한 큰 개가 왔을 때도 살짝 돌아가고 아까 말한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멀리 떨어져서 일반 산책 갔을 때도 해서 강아지 전용 공간을 좀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책임 있는 사육 그다음에 보호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마무리 말씀이셨는데 변호사님 그러면 마무리 말씀으로 뭐 여러 가지 해주실 수 있지만 네. 그 반려동물 관련해서 키우는 사람 혹은 피해 입은 사람이 정말 억울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좀.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다친 것처럼 큰 충격과 더불어서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차분해지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증거에 의해서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가해견이 나한테 아니면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한테 어떤 상해를 입혔다든지 위해를 가했다. 그걸 입증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사고가 터졌을 때는 그 주위에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 문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CCTV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견이 경황이 없다 보니까 가해견이나 가해견의 그 소유자의 연락처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목격자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확보를 하려면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좀 그런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문제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물도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대로 키우고 또 같이 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노력은 당연히 우선이겠죠. 결국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존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 신창섭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조찬영 반려동물 분쟁 전문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 두 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